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내년에 시험 볼 걸 준비하려고 오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학교 설명회 자료 있죠? 설명회 자료를 보면서 우리 이제 보고 임용 시험에 대해서 어떤 시험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회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목차부터 한번 보면 이제 제 역대 합격률, 제가 이제 올해 강의를 한 지 9년이고요. 내년이면 10년이 돼요. 네, 10년이면 강사님 이제 변한다고 하던데, 네, 10년 이제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네,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었죠. 10년을 강의를 한다는 게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간호학이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많고 이제 성인 간호학도 있고 또 지역사회 간호학도 있고 뭐 보건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간호학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첫 강의 할 때는 몰랐어요. 그 첫 강의 할 때는요 간호학이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점점 해 나갈수록 간호학이 좀 쉬운 과목이 아니고 간호학이 또 이제 선호하는 학문이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노령 사회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호학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했던 그거에서 점점 시험 문제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시험 문제도 이제 적용 단순 암기시키기보다는 좀 더 적용하게 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런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시험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되지만 항상 제 마음은 정말 초심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강의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선생님 앞에 있는데도 이제 10년인 베테랑인데도 아직도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들 앞에 있어요. 네, 있고 좀 목소리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합격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보건교사가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하고 이제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경쟁률과 합격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 이제 1년 계획서하고 이제 우리가 서답형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답형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합격 수기는 한 분 것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경쟁률이 떨어졌잖아요. 왜냐 학부에서 이제 10% 이내만 이 보건교사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이제 10%도 안 주고 거의 5%밖에 안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건교사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건강이 중요해서 보건교사를 다 각 학교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한 5, 6대 1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과 합격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합격 수기는 그래서 초시 합격생이 한 5년간 4년간 초시 합격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합격 수기를 보면 한 50% 이상이 초시예요. 이게 옛날에는요 30대 1 경쟁률 30대 1 20대 1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30대 1 정도 했었어요. 그때는 초시가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초시 합격률이 한 10% 2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보건교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수 이상은 좀 해줘야 되는 시험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보건교사를 많이 뽑고 또 자격증도 많이 제한을 뒀기 때문에 최근에는 초시 합격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합격 수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쓰신 분들이 거의 다 초시가 많이 썼고 그리고 또 가정주부도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스도 많이 있지만 결혼하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 애 1명, 2명씩 가지고 있는 분들의 합격률도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혼인 분도 거의 50%? 하여튼 기혼인 분도 거의 50% 이상은 기혼인 분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간호학이라는 학문이 점점 어려워져 가거든요.
어려져 가지만 어려운 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합격 그 점이 이따 점수도 얘기하겠지만 합격점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을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올바른 학습 방법으로 하고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 됐어요. 이제 그런 시험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장을 한번 보면요. 역대 이제 합격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사실 수석하고 차석을 그렇게 그 교육청에서 안 가르쳐 주는 추세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수석 차석을 위화감 조성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연락 오신 분이라든지 또 뭐 리스트에서 이렇게 좀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 해가지고 수석 차석을 한 거거든요. 한 거이고 그리고 이제 최다 합격생이 제가 이제 10년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합격률이 높았고 그러니까 수석 차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과라고 하는 것도 저도 항상 이 결과 제가 있는 이유가 선생님들을 합격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학습 방법을 따라서 하면 진짜 가장 좋은 결과를 갖는다라고 그 공부했던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강사가 그렇게 말을 하겠죠. 자기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 그렇게 모든 강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자부심으로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감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요. 3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건교사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설명의 자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3페이지에 이제 보건교사 시험 구성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보건교사 자격증은 이제 학부 때 따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이거를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5년 우리가 1차 시험 예정일이 선생님들은 2019년이잖아요. 2019년 11월 말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역산해서 5년이 되는 해이면 언제이죠? 19 빼기 5 하면 되잖아. 2019 빼기 5 하면 2014년도. 2014년도 맞죠? 내가 수학이 잘 안 되네. 2014년도 1월 1일 이후에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1차랑 2차랑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이제 교육학하고 전공이 있고 2차는 이제 면접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학은 20점 만점이고 전공은 우리가 8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A하고 전공 A랑 전공 B가 있는데 2교시는 40점, 3교시가 40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비교수 교과예요. 보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는 교수 교과이죠. 근데 보건은 비교수 교과예요. 그래서 비교수 교과는 교과 내용학에서 100% 시험 출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모든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호관리만 빼고 여기 보면 간호관리만 빼고 모든 과목 지역사회라든지 성인간호학, 노인, 뭐 여성 정신을 모든 과목을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 유형을 보면 우리가 전공은 이번에 시험 유형이 조금 바뀌었죠. 전에는 기평하고 서술형하고 논술형이 있었거든요. 논술형이 한 문제였는데 10점 있었어요. 올해까지. 근데 논술형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논술형은 교육학에서도 논술형을 보잖아요. 교육학에서 논술형을 보고 그리고 논술형은 사실 서술형의 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논술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논술형이 빠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기입형하고 서술형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항 비중을 한번 볼게요. 최근 3개년간 이제 문항 비중을 제가 이제 문항 수하고 이거를 평균 비중 퍼센트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선생님들이 어느 과목에 내가 좀 중점을 둬야 할지라는 아이디어를 갖도록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문항수가 19년도 올해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거. 그래서 올해 거에서 보면 어느 과목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역사회 간호학이 제일 많이 나왔죠. 5.5 문항으로 지역사회 간호학이 많이 나왔죠. 학교 보건도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성인 간호학이죠. 그래서 주요 과목을 뽑으라고 하면 지역사회 간호학하고 성인 간호학, 그리고 최근에는 또 상승하고 있는 과목이 뭐냐면 여성하고 정신이에요. 여성하고 정신은 과거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간호학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학교에 교직원도 여선생님들이 거의 80%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반이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간호학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 간호학도 19년도의 문항을 보면 두 문항이지만 사실 이 한 문항은 논술형에 있었어요. 논술형은 한 문항이지만 거기에는 점수 배정이라든지 서술형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많죠. 그래서 걔도 사실 비중은 높았었어요. 그래서 여성하고 정신도 이제 비중이 높고, 학교 보건을 볼까요? 학교 보건하고 보건교육은요, 사실 지역사회 간호학의 하위 학문이에요.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지역사회 간호학 안에 보건교육하고 이제 학교 보건을 배우셨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학교 보건하고 보건교육을 따로 했어요. 근데 네, 학교 보건, 우리가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학교 보건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보건교육도 이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육도 중요하고 그 외에 아동간호학을 보면요, 과거에는 꽤 나왔었죠. 3문항, 4문항 나왔다가 이제 올해만 한 문항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아동간호학은 우리가 유치원도 이제는 학교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설 유치원으로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옆에 병설 유치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병설 유치원 들어오고, 그리고 초등학생, 뭐 중학교, 고등학생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아동 간호학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간호학도 조금 이제 중요한 과목이다. 올해는 적게 나왔지만 다시 새 문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보는 거죠. 기초 간호학은 여기 보면 영문항인데 최근 3년간은 영문항이지만 과거 객관식이 나올 때는요, 얘가 나왔었어요. 한 문제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초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하고 응급, 노인간호학은 계속 영문항인데 얘도 과거에 객관식에서 노인간호학이 한 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간호학도 또 노령화, 우리가 사회잖아요. 노령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간호학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응급간호학은 한 문항 정도는 나오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응급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응급 사고를 조치를 잘 하지 못하면 사망 위험도 있고 애가 다칠 장애 위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간호학은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과거 옛날에 주간식일 때 많이 나왔고, 그래도 한 문제씩은 나오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 대한 이제 비중을 보셨고요. 그다음 2차는 면접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은 100점이 만점이고요. 가산점이 좀 있어요. 뭐 국가 유공자라든지 하여튼 그런 가산점 있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겠죠. 있고 이제 2차 면접도 우리는 비교수 교과이기 때문에 수업 실현을 하지 않아요. 교과는 수업 실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교과이기 때문에 면접으로만 봐요. 면접.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면접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20점 이상 차이가 났어요. 왜냐하면 100점, 면접 100점 맞는 분도 있어요. 소수이지만. 그리고 점수가 안 좋은 부분은 85점도 맞아요. 그러면 몇 점 차예요? 면접이 25점 차이죠. 그리고 작년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면접 차이가 아주 컸어요. 걔는. 그래서 강원도는 면접을 60몇 점도 줬어요. 많이. 60점대, 70점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90점대. 그럼 걔는 강원도는 면접이 몇 점 차이예요? 거의 40점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1차는요, 차이가
한 많으면 20점, 10점.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별로 1차 점수가 컷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호 지역이 있잖아요. 도시를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는 컷이 좀 높고 시골은 선생님들이 좀 비선호 지역인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컷이 좀 1차 컷이 좀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그 1차 점수 차이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은 차이가 한 15점 정도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15점 내지 아주 높으면 20점. 그러면 2차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들잖아요. 1차도 중요하지만 2차 면접도 중요해요. 중요해서 그래서 2차 면접에서는 무엇으로 점수를 평가하는가 그거를 한번 보면요. 문제 해결 능력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이게 이제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면접관이 이 리스트가 있어요. 1, 2, 3, 4, 5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하고 창의력하고 의사소통 능력, 협업을 딱 써요. 그래서 이 사람만 한 말의 내용을 보고 면접 문제가 이제 네문항 내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문항 내지 5문항의 면접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얘가 답하는 거를 보고 얘가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인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얘가 암기식이 아니냐. 암기식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면 암기식인 거잖아요. 얘가 한 말, 제가 한 말. 그 문제에 다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얘가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 말을 할 때도 뭐 배려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라는 곳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동료 교사가 있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있잖아요. 그 안에서 협업을 하는지 공동체 의식을 하는지 그 대답에서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어떤 교사상을 좋은 교사상을 내가 내면화하고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좀 드물죠. 드물잖아요. 저도 사실 우리를 인정해야지. 우리는 사실 그런 아주 투철한 교사상을 가지고 이제 보건교사를 준비하는 게 선임 군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 이 시험은 그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공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면접 시험에서 전공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한 문제 정도 들어간 지역도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안 들어간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공 공부를 할 때 그리고 교육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좋은 교사에 대한 마인드를 항상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또 공부할 때 한 80% 이상 스터디를 하거든요. 스터디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이제 남을 배려하는 것들을 자꾸 이거를 내가 실천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 인간성을 공부하는 동안 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인성을 바꾸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하는 것들 하면서, 그리고 또 의사소통 능력. 스터디가 좋은 게 뭐냐면요. 교육학을 할 때도 그렇고 전공을 할 때도 그렇고 말로 하잖아요. 면접도 말이죠. 여기서 면접에서 중요한 게 뭐랬어요? 논리적인 주장.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서 내 말이 논리적인지 그런 것들을 해야 느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면접 때 가서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는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스터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교육학도 그렇고 이제 전공도. 그래서 내가 논리적이게 말을 하는 연습들을 1년 동안 스터디하면서 그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면접이고요. 그다음 합격자 결정을 얘기를 하면요. 합격자. 그래서 1차는 보통 1.5배수를 뽑아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2배수를 뽑고요. 다른 지역은 거의 다 1.5배수를 뽑고, 그리고 1.5배수를 뽑은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합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하고 경쟁률과 합격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년에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올해 전체 모집 인원이 지금 584명이고 583명. 그 최근에 작년에도 500명이 넘었어. 작년도 500 이 정도 뽑았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500몇 명 뽑고 그 전에도 300몇 명 뽑고. 그 최근에 보건교사 올해도 아마 많이 뽑을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를 없애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규직화를
모토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부연에 보면 친구들이 기간제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없애고 이제 정규직을 만드는 거를 하고, 그리고 보건교사가 없는 지역에 보건교사를 투입하고, 그래서 올해도 보건교사를 많이 뽑을 거거든요. 뽑을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평균 경쟁률이 6.05죠. 그래서 6.05, 그리고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8.6이죠. 8.6. 그래서 서울 도시는 선호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아요. 높고, 이제 전남이라든지 전북은 좁게 뽑아서 8.4이고 전남은 지금 5.5죠. 그래서 약간 이제 도서 지역은 좀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긴 해요. 하고 합격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년도의 합격선을 보면요. 이제 그 1차랑 2차 합격선을 보면 1차 합격선이 서울하고 지금 부산 중등이 높죠. 부산 중등이 66이고 서울이 65잖아요. 강원도를 한번 볼까요? 강원도는 48이죠. 그럼 지금 1차 합격선 차이가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거의 15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느 지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호 지역은 합격 점이 좀 높아요. 선호 지역은.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를 잘 않는 지역은 합격점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합격이 정말 중요하다. 합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합격선이 조금 낮은 지역을 공략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저 평생 있을 거니까 지역이 중요하다 하면 자기가 소신껏 그 지역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부산 중등이 66.67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볼게요. 그래서 전공이 80점이고, 그리고 아까 56점. 56점은 교육학 점수 뺐을 때 56점이 그 제일 높은 점수였었잖아요. 어디였지? 부산에서. 그러면 몇 점이 틀리면 되는 거예요? 24점. 24점이 틀리면 되잖아요. 24점. 그리고 우리 시험 24점이 틀리면 된다. 이 정도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컷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항상 2-3 개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빼고는 24 정도, 24점이라든지 뭐 20점이라든지는 틀려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에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요. 누누이 강조하고, 네, 정확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봐도 정확하지 않으면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은 정확하게 그 키워드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스무리한 것도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이 정확성을 추구하는 시험이 돼요. 객관식은 굳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죠. 굳이 내가 그냥 이해하고 찍으면 돼요. 거기서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건 좀 틀린 것 같다. 찍으면 합격하거든요. 그런데 주관식은 서술형은 틀려요. 서술형은 내가 정확한 키워드를 써야지, 그걸 안 쓰면 틀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많이 봤다 하더라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식은 컷이 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뒤에 합격수기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전공이 아마 67점일 거래요. 전공만 67점. 전공만 67점이면 근데 저기 대체적으로 제 수강생 제가 앞에도 썼는데 전공 60점 이상이 꽤 많아요. 제 합격생들 보면 전공만 6점 이상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이제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1년 안에, 그리고 제 수석 차석하신 분들을 보면 1년 안에 애 육아하면서 수석 차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항상 정확성을, 키워드 이런 것들을 제 수업에 이게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이고,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도 이제 정확성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합격수기 보면 그런 게 좀 나와 있긴 해요. 합격수기 할 때 다시 그거 좀 찝어 줄게요. 볼 때. 네.
그 다음에 장애의 유형을 보면요. 장애는 자기가 장애를 있으면 진짜 따놓은 당상이죠. 장애는 지금 학교율이 되게 학교율이 아니라 경쟁률이 되게 낮은 거 보셨죠? 앞에 0점 몇이에요? 0.5대 1인가? 그리고 어떤 지역은 장애가 뭐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장애는 이제 40% 이상만 합격하면 돼요. 40% 이상. 아까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그 6페이지를 다시 보면요. 1차 시험에서 꽈락이 있어요. 6페이지를 보면요. 1차 실험에서 각 과목에서 이제 40% 미만을 맞으면 꽈락이 돼요. 꽈락. 그래서 40% 미만이 되면 합격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40% 미만이면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제 20점 만점에 40% 미만이면 몇 점이에요? 8점이에요. 그래서 8점 미만으로 받으면 꽈락이 돼요. 전공도 우리가 80점에서 80점이잖아요. 거기 40% 미만이면 몇십 점이에요? 32점이에요. 32점 미만으로 말하면 꽈락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있었어요. 그때 3년 전에 어디였냐면 충북이 지원자가 좀 그 경쟁률이 좀 낮았었어요. 그때 갑자기 3년 전에 갑자기 많이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사람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저기 그래가지고 충북이 경쟁률이 낮았거든요. 근데 꽈락이 있어서 정원을 못 채워서 1차 합격자가 발생했어요. 네, 그런 일도 있었긴 했거든요. 여하튼 이제 꽈락만 아니면 장애 같은 경우는 꽈락만 아니면 합격해요. 보통은. 그래서 내가 장애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 실제 있었는 일이었는데요. 제 수강생이 눈이 안 좋았어요. 아니, 이쪽이 약시였대. 약시. 어렸을 때 다쳐서 약시였거든. 한쪽 눈만. 근데 자기가 장애인 줄 몰랐어요. 근데 임용을 몇 년 공부하셨어요. 몇 년 일반으로 시험 봤죠. 자기 장애인 줄 모르고. 근데 나중에 확인했더니 제가 장애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가지고 그 해에 합격했잖아요. 장애로.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장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좀 하세요. 혹시나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청각장애. 이분은 또 시험 중에 갑자기 메니에르병, 이분은 이제 재작년 분이었거든요. 아까 그분은 작년 분이었고, 재작년에는 그분이 자기가 공부하는 중에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메니에르병이 생겼어요. 메니에르병이 생기니까 난청이 오거든요. 난청이 와서 병원에 가가지고 청각장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해에 합격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공부하는 과정에 좀 뭐가 몸이 좀 이상한 게 있다. 그래서 혹시 장애는 아닐까라고 한번 병원에 볼 필요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계획표를 볼게요. 1년 계획표. 그래서 우리가 1월에서부터 11월까지 이제 스케줄이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은 전반기이고요. 7에서 10월은 후반기라고 나누시면 돼요. 6월은 전반기, 7에서 11월은 후반기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는요. 주 2회 수업을 하거든요. 주 2회.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이론을 배우면 선생님들이 토요일 주말에 이론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말 쉬실 수가 없겠죠. 근데 너무 힘들면 쉬어도 돼요. 어떤 합격생은요. 진짜로 그 쌍둥이 엄마라고요. 있었어요. 쌍둥이가 2살이었거든요. 2살 쌍둥이를 키우면서 그분이 수석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분들 전공 점수만 67점이었어요. 내가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강원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강원도 써가지고 강원도 수석이었지만 사실 서울 써도 서울 수석이고 전국 수석 점수였어요. 교육학도 잘하고 전공도 잘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초시였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은 일요일에 놀았대요. 공부 안 했대요. 근데 이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분 수석했거든요.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여기 이 시험은요. 효율적인 방법이 중요해요. 학습 방법. 그리고 이모션. 그리고 하여튼 나의 정서 상태. 우울하고 불안하면 안 돼요. 이 시험은. 엔돌핀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기쁨으로. 엔돌핀이 돌아야 공부가 잘 되거든요. 네. 기분이 안 좋으면 공부가 안 돼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즐거워야 집중력이 잘 되고 암기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되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그 학습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좀 예외이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금요일에 이론하면 토일에 이제 이론 복습을 하셔야 하겠죠. 하고 이제 월화는 보통 교육학이니까. 그래서 수요일에는 이제 문풀을 하는 거예요. 문풀.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문풀은 선생님 복습 차원이에요. 이론 수업은요 이해 위주예요. 이해. 선생님들이 그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이론은 이론 위주로 아니 이해 중심의 수업을 하고요. 수요일 기출 문풀은 암기 중심으로 해요. 아무리 이해를 하더라도요.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지식이 날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암기해서 인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요일 문풀 때는 그때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려요. 키워드로. 그래가지고 머리에 암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론하고 기출은 같이 듣는 게 효율적인 학습이에요. 효율적인 학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기출은 우리가 임용고시 문제하고 그리고 국시 문제를 제가 서답형 문제로 이거를 전환을 해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임용 기출은 과거에 객관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을 서답형으로 제가 막 바꾸어서 그렇게 이제 기출 문풀을 해요. 하고 그리고 이제 7에서 9월은 이제 영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입형 서술형으로 문제 풀이를 하고 마지막 11월에는 실제 시험처럼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제 시험처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은 이론책을 본다고 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론 읽으면 이게 머리에 딱딱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서를 읽는다고 해서 머리에 딱딱 이게 정리돼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론 배운 거를 내 머릿속에 딱딱 정리해서 해야 하는 작업이 문제풀이에요.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인출을 해보고 인출이 잘못된 거를 확인을 꼭 하고 확인을 해서 그거를 바꾸는 거. 그래서 여기 내가 그 합격수기에 넣으신 분이 왜 이 선생님이 저기 고득점을 받았을까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자기가 틀린 부분을 표시를 꼭 했대요. 표시를 해서 그거를 정정하고 그거를 자꾸 왜냐하면 우리는 틀리는 부분을 계속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그거를 표시를 해서 그거를 계속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화를 만드는 거. 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에 교재. 그래서 이론 교재는요. 이제 1, 2, 3, 4권이에요. 1, 2, 3, 4권이고요. 제 이론 교재는 저는 강론 강의를 안 해요. 강론 강의를 안 하거든요. 저는 이론서로만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제 이론서에는 강론서를 2개 이상 하여 우리 강론서가 각 과목별로 한 5, 6개는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이론서에 넣거든요. 넣고 뭐 그림도 있고 여기 뭐 국시라든지 임용고시 출제 연도도 다 기입해 있어요. 제 이론서. 시중에서 제 이론서 보셨겠죠? 보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론서로 수업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 이제 강론서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잖아요. 강론이 기본이니까. 근데 강론서는 선생님들 대학 때 보셨죠? 이게 풀어져 있어요. 그거는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께서 단시간에 수석 차석 최다 합격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제 이론서 때문이에요. 그거는 합격수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론은 시간 대비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풀어져 있는 거를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여튼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드린 거고 그래서 이해시키고 암기시키고 뭐 그러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추가로 더 나오는 거는 제가 7에서 11월달에 저는 강론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또 다시 7, 11월에 다시 자료를 드려요. 그것도 또 너무 많이 주면 선생님들이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소화시킬 정도의 양으로 제가 7, 11월에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론서만 보고 그리고 이론서를 봐도 내가 이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보통 구글이나 네이버를 검색하고
하세요. 왜냐 구글이나 네이버를 검색해도요. 책보다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좋게 요즘 많이 나와요. 엑스레이 사진도 강론에 잘 없는데 구글이라도 그런 치면 엑스레이 사진도 엑스레이 시험이랑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볼 때는 공식 사이트로 봐야 되죠. 뭐 국가정보 포털이라든지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이트 뭐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거라든지 삼성병원에서 나온 거라든지 뭐 질병본부인가 거기에서 나온 사이트. 근데 그런 거를 네 보면 더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제 Q&A 제 카페가 있어요. 다음에 김기현 보건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질문을 올리고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은 제가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하면서 시험 하지는 않아요. 기출 문제집은 약간 자가용 학습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 문제집은. 왜냐하면 저는 1, 6월에 기출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서술형으로 바꿔서 프린트로 선생님들한테 드리거든요. 프린트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기출 문제집은 내가 리뷰는 조금 하거든요. 문제집은 리뷰를 하고 선생님들은 이론 수업 후에 이 기출 문제집을 보면서 복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출 문제집하고 이론서는 순서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이 기출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래야 그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이론을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암기 노트 상하 이거는 1에서 6월 기출 문제랑 답은 이제 구조화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4월 말하고 7월 말에 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기 노트를 보고 합격하신 분들이 많았죠. 합격 수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암기 노트가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보고 연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답이 정확한지를 옆에 답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을 하면서 계속 정정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래서 암기 노트가 효율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높고 보통 스터디는요. 암기 노트하고 그 이론 교재를 보통 스터디를 하세요. 이론 수업이 끝나면 이론 내용을 서로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답하기 어렵겠죠. 안 보고 내가 이론을 딱 가르쳤는데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지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내용을 내가 그래도 보면서 말로 설명하면 그게 더 또 이해가 좀 되는 게 있거든요. 암기도 그렇고 그리고 암기 노트는 보통 스터디용으로도 이걸 묻고 대답하는 걸로 해요. 암기 노트에 있는 문제를 질문하고 대답이 맞는지 답안 보면 확인하고. 그래서 암기 노트의 효과가 컸죠. 이게 합격에 많이 기여를 했어요. 암기 노트가. 그리고 보통은 이 암기 노트에다가 제가 7에서 11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7월에서 11월 문제를 암기 노트에 이제 축소 복사 해가지고 붙여 넣는 분도 꽤 많아요. 암기 노트. 그래가지고 그걸로 돌리는 분. 왜 그렇게 하냐면요. 물론 이론서가 가장 좋잖아요. 이론서가 가장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이론서를 본다고 해서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머리에 이게 정확하게 박히고 정확성이 인출이 되는지가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합격생의 대부분의 분들이 암기 노트와 아까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축소 복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론서에다도 축소 복사 하신 분도 있어요. 이론서로 돌리려고. 그래서 문제를 이론서에다 축소 복사 해가지고 자기가 같이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확성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 강론서는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답형 시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답형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입형은 보통은 이제 단어를 쓰는 거죠. 단어랑 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이 정신 문제였는데 그 착각이었나? 착각의 사례를 보고 이게 뭐냐?
그 착각의 답이고 또 하나는 그 사고의 비약이었거든요. 사고의 비약의 사례를 보고 이게 뭐냐. 사고의 비약을 쓰는 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단어를 쓰는 게 기입형으로 나오는데 또 출제자 마음이에요. 이것도. 어떤 때는요. 뭐 약물 아세타미노펜에 뭐 기전을 쓰라. 기입형인데 기입형 문제인데 아세타미노펜에 기전을 쓰라. 뭐 그런 거를 물어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입형은 여튼 짧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단어를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많다. 근데 간혹은 서술형처럼 쓰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술형. 서술형은 말 그대로 문장이죠. 문장이고 기입형은 좀 줄였어요. 이번에. 기입형 문항이 아마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였거든요. 서술형을 늘렸어요. 왜냐하면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근거를 쓴다든지 설명을 요하는 거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뭐 보통 이번에도 이제 간호. 이 간호를 해주는 근거를 써라. 그리고 이게 발생한 기전을 써라. 그런 것들이 서술형인 거예요. 그래서 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쓰는 방법. 그래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식으로 쓰는 거예요. 두 가지식이 뭐예요? 만약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역류성 식도염의 간호, 역류성 식도염의 간호를 할 때 뭐 만약 카페인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결론이잖아요. 카페인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쓰고 그 다음에 근거를 쓰는 거예요. 카페인을 주지 않는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페인을 주지 않는 거는 카페인은 우산 분비를 자극해서 우산이 역류해서 그 식도 점막을 역류시켜 가지고 점막이 염증을 일으킨다. 그렇게 근거. 그래서 두 가지씩은요. 우리가 이제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우리가 결론부터 말해야 듣는 사람이 채점하는 사람이 이게 확실해요. 아,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결론에 대한 근거를 써줘야 얘가 이게 논리성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가지수. 보통 우리가 4가지를 쓰라. 아까 역류성 식도염을 간호를 4가지를 쓰라고 하면 4가지가 서로 다른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같은 개념이 1번에도 같은 개념, 2번에도 같은 개념이면 안 되겠죠. 다른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역류성 식도염에 간호하면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뭐 카페인이 많은 음식, 뭐 두 번째는 흡연 감소, 흡연하지 않는 금연하는 거. 세 번째는 체중 감소. 네 번째는 잠자기 전에 식사하지 않는 거. 2-3시간 전에 식사하지 않는 거. 그렇게 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른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근거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서술형에서 비교하라는 것도 조금 나와요. 비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골관절염을 비교하라는 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비교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유사한 거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골관절염의 뭐 얘가 관절 부위, 조조 강직,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생기는 결절 하고 엑스레이 상에서의 같은 점도 있어요. 엑스레이 상에서 얘네들 같은 유사점도 있고요. 유사점 같은 경우는 뭐 골이 협착이 되고 그리고 골에 기형이 생기고 그건 유사점이고 차이점은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골성 미란이 생겨요. 그리고 골관절염은 골경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비교예요. 이제 비교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서술형에서 합격 수기. 그래서 이제 전공 67점 받은 선생님의 합격 수기를 보면 저는 이 선생님이 왜 전공을 고득점을 받았냐라고 하는 거를 특히 어디에서 좀 찾았냐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문제집 12페이지를 보면요. 12페이지를 보면 한 중간 부위에 강의까지 다 듣고는 1, 2월 문제집에 문제와 내가 쓴 답을 오려 붙여가지고 뭐 1, 2월 문제 뒤에 끼웠다. 근데 여기 그 얘기가 그 바로 위에 보면 해설 강의도 틀린 부분을 빨간색으로 고쳤고 빨간색으로 고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틀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문제는요 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인출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게 인출의 정확성이랬죠. 인출을 해야 내 인출이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풀고 내가 틀린 거를 빨간색 고쳐서 그거를 내가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패키지를 듣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성적이 좋고 어떤 사람은 성적이 나쁜가?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IQ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가 IQ가 높지 않거든요. 저 IQ 평균 정도였어요. 평균이라고 하면 100 정도? 제 IQ가 100인가 그랬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봤어요. 선생님 면담 갈 때 제 IQ 그때는 이제 하도 쓰여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제 IQ가 높지 않죠. 아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다 암기해서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한테 어떻게 선생님 머리가 좋은가 보다. 어떻게 그렇게 이거를 다 암기해서 다 가르치냐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IQ가 안 높아요. 안 높은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이제 IQ 안 높은데 그래서 이 시험은 IQ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생님들 지체장애는 없으시죠? 지체장애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이거는 이미 IQ는 지금 되신 거예요. IQ는 됐고 이제 정서적으로 나를 컨트롤하라고 했어요. 우울하고 불안하면 공부가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우울하고 불안하면 그 감정에 의해서 선생님 집중력이 떨어져요. 암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엔돌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방법이에요. 학습 방법. 어떤 방법으로 했냐. 그래서 내가 틀린 부분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내가 틀렸구나. 이거에 대한 정답은 이거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인지를 해줘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실제 시험에서 또 그렇게 돼요. 또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틀린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걸 전환시키는 작업들.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틀린 부분에도 인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또 고득점을 받은 게 목차짜기. 여기 보면 13페이지를 보면 그 선생님이 이거 목차를 거기 도서관 그 독서실의 벽에다 붙였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목차 이거는 아마 제 이론서에 있는 제 목차를 아마 이거를 복사해서 붙이신 것 같아요. 복사해서 붙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내용을 또 목차를 짜줘야 돼요. 어느 정도. 목차를 짜줘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선생님이 시험에 볼 때 이 문제는 이거구나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목차를 짜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 다른 거랑 혼합이 돼요. 그래서 이거 믹스가 돼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요. 믹스가 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믹스가 되는 사람들은요. 많은 시간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여기 답이 여기 있을 거를 저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발 신을 때 신발 신을 때요. 신발장에 정리가 돼줘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 구두라든지 슬리퍼라든지 그거 부츠라든지 정리가 돼줘야 내가 필요할 때 딱 꺼집어내죠. 그게 목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차. 큰 목차짜기는 제가 기출문제 할 때 목차를 이렇게 짜드려요. 목차를 짜서 이게 구조화가 되게 하거든요. 그게 돼줘야 선생님들이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바로 이게 꺼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믹스되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이제 큰
대목차로 목차는 여기에 했는데 세부적인 목차를 여기에 짜지는 않으셨네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합격 수기를 보면요, 목차를 어떻게 짰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차 짜기 할 때 저는 그 기출 표시를 하지는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서. 선생님들이 시험 공부할 때는요, 내일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다. 내일이 시험인데 뭐 여기에 이제 기출 뭐 나온 거를 일일이 다 표시하는 거에 시간을 소모하지는 말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는 분도 있는데 목차 짜기를 보면. 근데 굳이 그런 거 시간이 너무 가는 거는 우린 시간을 줄여야 돼요. 효율적으로.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그러면 질문할 거 있으면 끝나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합격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5분 쉬었다가 우리 올해 시험 기출 문제를 보고 한번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하는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를 갖도록 할게요.